우리가 떠나는 곳은 우주가 아니다.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은 익숙함이다. 발밑의 중력, 창문 너머의 도시 불빛, 매일 같은 방향으로 떠오르는 태양.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른다는 너무도 당연한 믿음.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인간의 시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는지 깨닫는다. 지금 우리 뒤편에는 지구가 있다. 한때 모든 색이었던 행성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어둠 속에 걸린 희미한 푸른 점 하나로 줄어든다. 그 점 위에 모든 것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전쟁과 화해, 모든 사랑과 상실, 모든 언어와 노래, 모든 신념과 의심이 그 작은 빛 속에 압축되어 있었다. 왕국과 제국, 과학과 철학, 아이의 첫 울음과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모두 같은 표면 위에서 일어났다. 광대한 우주라는 무대에서 지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자금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발견한 존재들은 더욱 기이하고 소중해진다.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관점을 잃고 다시 얻는 일이다. 가까이 있을 때 지구는 경계와 이름과 소유로 나뉘어 보인다. 그러나 충분히 멀어지면 국경은 사라지고 바다는 하나의 푸른 호흡처럼 이어지며 대륙은 오래된 상처처럼 고요히 떠 있다. 이 거리에서 인간의 다툼은 들리지 않는다. 오직 한 행성이 어둠 속에서 겨우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그곳은 우리의 요람이었고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집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집의 따뜻한 중력을 뒤로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간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척도는 빛이다. 빛은 우주의 가장 빠른 전령이다. 진공 속에서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지나간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거의 즉시라고 부를 만한 속도다.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 그러나 우주는 그런 빛마저도 느리게 만드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이야말로 이 여행의 첫 번째 침묵이다. 달은 우리에게 가까운 천체처럼 보인다. 밤하늘에 걸린 달빛은 너무도 친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곧장 우리 눈에 닿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에서 반사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약 1초가 걸린다. 우리는 달을 바라볼 때 엄밀히 말해 지금의 달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달을 본다. 그 차이는 너무 짧아 일상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주는 바로 그 작은 지연을 끝없이 확대하며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태양은 더 멀다. 태양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8분을 여행한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지구는 곧바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8분 동안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잎사귀는 빛을 받고 누군가는 따뜻한 오후라고 생각하며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8분 뒤에야 어둠이 도착한다. 우주에서 정보는 즉각적으로 퍼지지 않는다. 모든 소식은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주의 지금은 인간의 직관처럼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현재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의 전시장 안을 걷고 있다. 별빛은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닿는다. 어떤 빛은 수년을, 어떤 빛은 수백 년을, 어떤 빛은 수백만 년을 여행한다. 그 빛이 출발한 곳의 현재 모습은 이미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는 것은 존재의 현재가 아니라 한때 그곳에서 떠나온 오래된 증언이다. 밤하늘은 빛나는 현재가 아니라 거대한 기억의 박물관이다. 북극성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백 년을 지나온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안정된 별빛은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다. 그 빛이 별의 표면을 떠날 무렵 지구에서는 전혀 다른 시대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북극성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그 표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곧바로 알 수 없다. 그 소식 또한 빛이 되어 다시 긴 시간을 건너와야 한다. 우주에서 한다는 것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 편지를 읽는 일과 닮아 있다. 이 지점에서 광년이라는 단위가 등장한다. 광년은 시간의 단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리의 단위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다. 숫자는 쉽게 말해지지만 그 의미는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손에 닿는 사물, 하루의 길이
방 하나의 크기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간격, 은하와 은하 사이의 침묵을 한꺼번에 품기에는 우리의 감각은 너무 작은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거대한 규모를 이해하려 한다. 빛이라는 전령을 따라가며 우주가 남긴 오래된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려 간다.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니다. 빛은 시간의 기록이다. 그것은 물질이 남긴 흔적이고 에너지가 건넨 신호이며 공간을 가로질러 도착한 사건의 잔향이다. 멀리 있는 별빛일수록 오래된 소식이다.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과거를 본다. 망원경은 그래서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향해 열린 차가운 기계다. 가장 가까운 별들조차도 인간의 작도에서는 거의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광년 떨어져 있다. 빛으로도 4년이 넘는 시간이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그곳에 가려면 수만 년이 걸릴 수 있다. 한 인간의 생애는 물론이고 문명의 한 장조차도 그 길이 앞에서는 짧다. 우리가 별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차갑게 되돌려보낸다. 하지만 상상 속의 우주선은 더 멀리 나아간다. 태양은 뒤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지구에서 출발한 빛도 어둠에 삼켜진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시야 속의 우주는 점점 더 오래된 모습으로 변한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가 희미한 얼룩처럼 떠오른다. 그 빛은 약 250만 년 동안 우주 공간을 건너왔다.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에는 아직 현대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먼 조상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풍경 속에서 서서히 두 발의 가능성을 배우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먼 은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 이전의 시간에서 출발한 빛을 보고 있다. 그 빛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났고 문명보다 오래 여행했으며 언어와 도시와 망원경이 생겨난 뒤에야 우리 눈에 도착했다. 한 줄기의 은하빛 안에는 인간 역사 전체보다 더 긴 침묵이 들어있다. 우주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 감각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일상에서 지금은 하나의 공통된 순간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같은 방에 앉아 같은 시계를 보고 같은 현재를 공유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적 규모에서 이 믿음은 흔들린다. 먼 별의 지금은 우리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어떤 은하의 현재는 수백만 년 뒤에야 관측될 것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암시하듯 시간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강이 아니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우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단일한 현재는 어쩌면 인간적 직관이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들이 겹쳐진 거대한 모자이크를 보고 있다. 가까운 달은 1초 전의 모습이고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이며 북극성은 수백 년 전의 모습이고 안드로메다는 수백만 년 전의 모습이다. 밤하늘은 하나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여러 층의 과거가 한 장의 어둠 위에 동시에 펼쳐진 풍경이다. 우리는 매일 밤 그 복잡한 시간의 지층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본다. 태양계의 익숙한 중심은 점점 멀어진다. 뒤돌아보면 태양조차 이제 수많은 별들 중 하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 모든 낮과 계절을 지배하던 별은 이 거리에서 더 이상 특별한 왕좌에 앉아있지 않다. 지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창백한 푸른 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처음으로 집의 윤곽이 얼마나 얇았는지 실감한다. 어린 존재가 처음 문 밖으로 나와 끝없는 들판을 마주하듯 인간의 의식은 광대함 앞에서 잠시 말을 잃는다. 그러나 이 어둠은 비어있지 않다. 이곳에는 오래된 빛들이 흐르고 있다. 수십억 년을 견딘 광자들이 말없이 지나가며 각자의 출발지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빛은 이미 죽은 별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빛은 아직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뜨거운 성운의 가장자리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별들의 현재를 모른다. 다만 그들이 오래전에 보낸 희미한 엽서를 읽을 뿐이다. 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 빛으로 말한다. 지구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말과 기계음, 생각과 불안, 움직임과 충돌이 우리의 시간을 채운다. 그러나 별들 사이의 공간에는 다른 종류의 언어가 있다. 너무 넓어서 거의 정지처럼 느껴지는 침묵, 너무 오래되어 감정조차 식어버린 듯한 구역. 이곳에서 인간의 숨소리는 낯설게 커지고 심장은 마치 우주의 어둠 속에서 홀로 박동하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우주의 침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남은 깊이다. 이 여행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나아간다 해도 우주의 크기 앞에서 속도는 쉽게 의미를 잃는다. 또한 이 여행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지도 위의 좌표라기보다 이해의 지평선에 가깝다. 빛이 어떻게 시간을 드러내고 거리가 어떻게 과거를 보존하며 관찰이 어떻게 우주의 모습을 조각내는지를 배우는 여정이다. 빛은 우주라는 거대한 직무를 짜는 실이다. 우리는 그 한 가닥을 따라가며 존재가 남긴 가장 오래된 서사를 읽고 있다. 아직 우리는 시작점에서 그리 멀리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지구는 사라졌고 태양도 평범한 별이 되었으며 현재라는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 우리가 떠난 것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던 낡은 중심이었다. 저 앞에는 더 깊은 어둠이 놓여 있다. 태양계의 끝, 인류가 만든 가장 외로운 탐사선들, 그리고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영역의 마지막 경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주는 우리에게 다음 질문을 던진다. 한 문명의 손길은 과연 얼마나 멀리까지 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던 행성들의 궤도는 이제 뒤편으로 멀어졌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이름들은 한때 태양계의 전부처럼 들렸다. 교과서 속의 그림처럼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질서 있게 늘어선 행성들의 길은 마치 우리 집의 안뜰 같았다. 그러나 안뜰을 벗어나면 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둡고 오래된 영역으로 이어진다. 태양계는 우리가 외워온 행성들의 목록보다 훨씬 넓고 훨씬 흐릿한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해왕성의 궤도 너머로 나아가면 태양빛은 더 이상 따뜻한 낮의 근원이 아니다. 이곳에서 태양은 작고 차가운 별처럼 보인다. 여전히 주변의 어떤 별보다 밝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불의 왕이 아니다. 희미한 중심, 아주 멀리서 아직도 중력의 끈을 놓지 않는 오래된 불씨에 가깝다. 이 어둠 속에는 빈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계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남겨진 잔해들이 얼어붙은 기억처럼 넓은 띠를 이루고 떠 있다. 이 영역을 우리는 카이퍼 벨트라고 부른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 외곽을 감싸는 거대한 얼음과 암석의 골이다. 행성이 되지 못한 물질들, 태양계 형성의 난류 속에서 끝내 중심 무대에 오르지 못한 작은 천체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그들은 실패한 조각들이라기보다 태양계가 태어나던 순간을 보존한 차가운 화석에 가깝다. 이곳은 오래된 집의 다락방처럼 보이지 않는 먼지와 상자들로 가득하다. 다만 그 상자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품고 있을 뿐이다. 명왕성은 바로 이 얼어붙은 왕국의 가장 유명한 주민이다. 한때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그 작은 세계는 더 깊은 관측과 이해 속에서 태양계 외곽 천체들 가운데 하나로 다시 자리 잡았다. 그것이 명왕성을 작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왕성을 통해 태양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명왕성은 더 이상 외로운 끝점이 아니라 수많은 얼음 천체들 사이에서 천천히 태양을 도는 하나의 세계다. 그 주변에는 에리스와 마케마케, 하우메아 같은 외행성들이 있다. 이들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의 계절이 인간 문명의 여러 세대보다 길 수 있다. 이곳의 인류는 지구의 시간으로 수백 년에 이른다. 시간은 여전히 같은 물리법칙 아래 흐르지만 이 차가운 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질감으로 느껴진다. 변화는 너무 느리고 태양빛은 너무 약하며 궤도는 너무 길다. 마치 우주가 이곳에서는 숨을 거의 멈춘 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어둠을 인간보다 먼저 지나간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숨을 쉬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돌아갈 계획도 없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나아간 작은 탐사선들이다. 이들은 지구라는 창백한 푸른 점에서 출발해 거대 행성들의 왕국을 지나고 태양계의 익숙한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눈을 통해 인간은 목성의 폭풍과 위성들, 토성의 고리, 천왕성과 해왕성의 차가운 빛을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보았다. 보이저들은 거대한 우주선을 담지 않았다. 그들은 섬세한 기계와 안테나와 계측 장비가 모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고 연약한 구조물이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비장하게 만든다. 강철과 회로와 플루토늄, 전지로 이루어진 이 작은 탐사선들은 인간의 생애보다 긴 시간을 지나 여전히 어둠 속을 나아가고 있다. 지구에서 보낸 명령은 빛의 속도로도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하고 그들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는 광대한 침묵을 지나 겨우 우리에게 돌아온다. 보이저에는 황금 레코드가 실려 있다. 그것은 과학 장비라기보다 하나의 고백에 가깝다. 금빛 원반에는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 여러 언어의 인사말, 인간이 만든 음악이 담겨 있다. 바람과 파도, 심장 박동, 새의 울음, 그리고 바흐와 베토벤, 척 베리의 음악.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말했고, 들었고,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리듬과 수학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주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하는 편지다. 이 레코드가 언젠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낮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너무 넓고 탐사선은 너무 작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률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지 알면서도 자신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려 했다. 보이저는 그래서 유리병 속에 담긴 편지와 닮았다. 끝없는 검은 바다에 던져진 문명의 메시지. 수신자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발신자의 마음만큼은 분명히 새겨진 신호다. 지금도 보이저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들의 카메라는 오래전에 꺼졌고 많은 장비는 침묵에 들어갔지만 그 존재 자체는 여전히 움직이는 문장이다. 인류가 한때 별을 바라보았고 그 별들 사이로 작은 기계를 보냈다는 문장. 언젠가 지구의 언어가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바다가 달라진다 해도 보이저는 한동안 더 나아갈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지구의 이름 없는 대표처럼 조용히 항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계의 끝은 어디인가? 마지막 행성의 궤도인가?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인가? 보이저가 지나간 지점인가? 우리는 끝을 선처럼 상상하고 싶어한다. 안과 밖을 분명하게 가르는 문터. 한 걸음 넘으면 더 이상 집이 아닌 지점.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경계선처럼 날카롭게 나뉘지 않는다. 태양계의 경계도 하나의 선이라기보다 여러 겹의 영역이다. 빛이 약해지고 입자의 흐름이 달라지고 중력의 속삭임이 점점 희미해지는 긴 전환대에 가깝다. 태양은 빛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을 사방으로 불어낸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른다. 태양풍은 행성들의 궤도를 넘어 넓은 공간을 채우며 태양계를 감싸는 거대한 거품을 만든다. 이 거품이 태양권이다. 태양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방패와 같다. 외부 은하 공간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먼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비롯된 우주선 일부를 막아주는 태양의 희미한 숨결이다. 태양권의 가장 바깥쪽에는 태양 권계면이 있다. 이곳은 태양풍의 힘이 외부 항성 간 물질의 압력과 균형을 이루는 경계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마침내 이 경계를 통과했다. 그 순간 탐사선이 측정한 환경은 달라졌다. 오랫동안 지배적이던 태양풍의 흔적은 약해졌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의 밀도는 증가했다. 그것은 상징적인 통과였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태양의 숨결이 지배하는 영역을 벗어나 진정한 항성간 공간에 차가운 바다로 들어선 것이다. 항성간 공간은 이름만큼 낭만적이지 않다. 그곳은 별과 별 사이에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라 극도로 희박한 입자와 자기장, 오래된 폭발의 잔향이 떠도는 차가운 영역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 거의 완전한 공허에 가깝다. 이곳에서 태양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 멀리 있는 별 하나다. 가장 가까운 이웃별까지의 거리는
광년으로 측정된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침묵으로 펼쳐져 있다. 그 침묵은 태양계 안쪽의 고요와 다르다. 행성들의 영역에는 아직 태양의 질서가 남아있다. 궤도와 계절, 빛과 그림자가 태양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항성간 공간은 어떤 중심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하나의 별이 지배하는 세계가 끝나고 별들 사이의 무정한 균형이 시작된다.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던 구조는 뒤편에서 점점 작아지고 앞에는 수광년의 빈 간격이 놓여 있다. 그 간격은 단순한 거리라기보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놓인 차가운 무관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태양의 영향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태양풍의 거품을 벗어났다고 해서 태양의 중력 왕국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중력은 빛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매달린다. 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끈으로 훨씬 더 먼 곳의 작은 얼음 천체들까지 붙잡고 있을지 모른다.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마지막으로 감싸는 거대한 구름의 존재를 추정한다. 그 이름은 오르트 구름이다.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긴 주기의 해성들이 그 존재를 암시한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을 둘러싼 거대한 구형의 얼음 저장고로 여겨진다. 수조계에 이르는 얼음액과 작은 천체들이 태양으로부터 거의 일광년 혹은 그 이상 떨어진 영역까지 퍼져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곳은 태양계의 마지막 후광이다. 너무 어둡고 너무 멀고 너무 희미해서 직접 보기 어렵지만 때때로 그곳에서 이탈한 얼음 조각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오며 해성이 된다. 긴 꼬리를 끌고 태양 가까이를 스쳐가는 해성은 어쩌면 이 먼 구름에서 날아온 오래된 편지일지도 모른다. 해성은 태양계의 가장 먼 기억을 안쪽 세계로 가져온다. 태양 가까이 다가오면 얼어붙은 표면이 증발하고 먼지와 가스가 빛을 받아 긴 꼬리로 펼쳐진다. 인간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보기도 했고 신비한 방문자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보면 해성은 태양계 형성기에 원시 물질을 간직한 시간 캡슐이다. 그 차가운 해간에는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화학적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 오르트 구름은 그런 기억들이 잠든 가장 바깥의 도서관이다. 만약 빛의 속도로 나아간다 해도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달까지는 빛으로 약 1초, 태양까지는 약 8분. 그러나 태양계의 마지막 외곽을 가로지르는 데에는 빛조차도 계절을 넘겨야 한다. 이 비교는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가 익숙하게 태양계라고 부르는 집은 실제로는 행성들의 궤도보다 훨씬 넓은 어둠을 포함한다. 집의 벽은 보이지 않고 그 끝은 흐릿하며 그 문턱은 빛으로도 오래 걸어야 닿는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깊어진다. 집의 경계는 어디인가? 태양빛이 충분히 밝게 닿는 곳인가? 태양풍이 외부의 입자들과 맞서는 곳인가? 아니면 태양의 중력이 아직 작은 얼음 조각 하나를 놓지 않고 붙잡는 마지막 거리인가? 인간은 경계를 선으로 그리지만 우주는 영향력의 약해짐으로 경계를 만든다. 어떤 것은 먼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더 오래 남는다. 빛은 희미해지고 바람은 멈추지만 중력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훨씬 먼 곳까지 따라온다. 오르트 구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은 관측된 대륙이 아니라 흔적을 통해 추정된 그림자 같은 영역이다. 그곳에는 정말로 수조계의 작은 얼음핵만 있을까?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큰 천체, 어쩌면 행성 크기에 가까운 어두운 세계가 숨어 있을까? 태양계 외곽에서 거론되는 미지의 행성에 대한 논의도 이런 질문과 연결된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먼 외곽 천체들의 궤도는 우리가 모르는 중력의 손길을 암시할 때가 있다.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든 보이저는 아주 천천히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이저가 오르트 구름에 이르고 다시 그것을 빠져나가는 데에는 수만 년이 걸릴 것이다. 그때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의 언어는 지금과 같을까? 문명은 계속 이어져 있을까? 혹은 우리가 남긴 이름과 지도와 국경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바위와 바다와 바람만이 지구 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보이저의 시간은 이미 인간의 시간표를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그 작은 탐사선들은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전력이 다하고 신호가 끊기고 더 이상 지구와 대화할 수 없는 날이 와도 그들의 항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유물이 될 것이다. 어느 문명이 만들었는지 모를 금빛 원반을 품은 채 항성간 어둠 속을 떠도는 고고학적 파편. 그러나 그 파편 안에는 한때 물로 덮인 작은 행성에서 의식이 태어났고 그 의식이 우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보이저에게 조용히 작별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느린 길을 갈 것이고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더 깊은 항성간 공간으로 속도를 높일 것이다. 뒤에는 태양계라는 긴 집이 있고 앞에는 별과 별 사이에 광활한 바다가 있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태양이 세계를 정의하지 않는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흐르는 거대한 강, 밤하늘에서 은하수라 불렸던 구조가 우리의 시야를 채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집을 떠났지만 더 거대한 도시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태양이라는 항구를 떠난 뒤 우리는 별과 별 사이에 광대한 바다를 건너고 있다. 이제 뒤편의 태양계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가 거느린 작은 섬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섬은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밤하늘에서 희미한 빛의 강처럼 보이던 은하수, 그 장대한 구조 속에 우리의 태양도, 지구도, 인간의 모든 기억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빛의 강, 우리 은하의 내부로 깊이 들어간다. 우리 은하는 단순히 별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중력으로 묶인 거대한 도시다. 지름은 약 10만 광년에 이르며 빛의 속도로도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 달까지의 1초, 태양까지의 8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4.2년을 떠올려보면 이 규모는 인간의 감각을 조용히 압도한다. 우리는 그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의 한 나선팔, 오리온자리 팔이라 불리는 작은 가지에 살고 있다. 멀리서 보면 우리 은하는 얇고 넓은 원반처럼 보일 것이다.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중심부를 감싸며 휘감긴 여러 개의 나선팔이 보인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수억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모습과도 같다. 그러나 이 나선팔은 고정된 물질의 팔이 아니다. 별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붙어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것은 밀도 파동에 가깝다. 은하 원반을 도는 별과 가스가 특정 구간에서 잠시 밀집하고 느려지는 우주적 규모의 교통정체와도 같다. 그 정체 구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가스와 먼지가 모이고 압축되고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나선팔은 은하의 장식이 아니라 별의 산실이다. 은하를 이루는 수많은 별들 중 많은 별이 이런 어두운 구름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나선팔을 따라 나아가며 거대한 성운들을 마주한다. 붉고 푸른 빛으로 물든 가스의 바다, 검은 먼지의 실루엣,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색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피어난다. 성운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은 차갑고 어둡고 희박한 물질로 가득한 거대한 구름이다. 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이전 세대의 별들이 남긴 미세한 먼지와 무거운 원소들이 섞여 있다. 수십 광년, 때로는 수백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구름은 스스로 빛나지 않을 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력은 그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한다. 아주 작은 밀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구름 속 어딘가에 주변보다 조금 더 조밀한 부분이 생긴다. 그곳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물질이 모일수록 중력은 더 강해진다. 작은 눈송이가 굴러가며 눈덩이가 되듯 가스와 먼지는 서로를 붙잡고 점점 더 큰 덩어리로 수축한다. 수축이 계속될수록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올라간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성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새로운 별의 심장이 형성되고 있다. 탄생은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먼저 시작된다. 마침내 중심부의 온도가 수백만 도에서 천만 도에 가까워지면 물질은 더 이상 단순한 가스가 아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 충돌하고 헬륨으로 변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융합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때 하나의 별이 태어난다. 별은 외부에서 주어진 빛을 반사하는 물체가 아니다. 별은
자기 내부의 중력과 핵반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스스로 빛나는 존재다. 어둠 속에 새로운 태양이 켜지는 순간 성우는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 드러낸다. 새로 태어난 별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강력한 항성풍과 복사로 밀어낸다. 그것은 마치 신생아가 첫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보인다. 성운의 일부는 흩어지고 일부는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난다. 수많은 아기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곳에서는 산계성단이 형성된다. 같은 구름에서 태어난 별들은 같은 화학적 기억을 공유한다. 그들은 우주의 형제자매들이다. 잠시 동안 함께 움직이고 함께 빛나며 자신들을 낳은 성운의 흔적을 푸른 빛으로 비춘다. 그러나 은하의 나선팔은 탄생의 장소인 동시에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별들도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 사라진다. 다만 그 시간의 길이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뿐이다. 별의 운명은 거의 처음부터 그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 가벼운 별은 오래 살고 무거운 별은 짧고 격렬하게 타오른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높고 핵융합은 더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된다. 거대한 별은 많은 연료를 가졌지만 너무 빠르게 소비한다. 우리 태양처럼 비교적 평범한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난다.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중력으로 안쪽으로 무너지려는 힘과 핵융합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균형을 이룬다. 그 균형은 긴 시간 동안 별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연료는 영원하지 않다.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면 별의 내부 구조는 변하고 바깥층은 부풀어 오른다. 태양도 언젠가는 적색거성이 되어 안쪽 행성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별의 노년은 조용하지만 거대하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태양과 같은 별은 격렬한 초신성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바깥층을 천천히 우주 공간으로 흘려보낸다. 흩어진 가스는 중심에 남은 뜨거운 핵의 자외선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빛난다.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행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행성과는 관련이 없다. 초기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둥근 원반처럼 보여붙은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형식 중 하나다. 그 중심에는 백색외성이 남는다. 백색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으로 빛나는 별이 아니다. 그것은 별의 뜨겁고 압축된 핵, 식어가는 잔해다. 지구만 한 크기 안에 태양에 가까운 질량이 들어있을 수 있다. 물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밀하고 표면은 뜨겁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백색외성은 수십억 년, 수조 년에 걸쳐 천천히 식어갈 것이다. 언젠가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흑색외성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우주는 아직 그만큼 늙지 않았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의 죽음은 다르다. 그들은 짧은 생애 동안 눈부시게 타오른다. 푸른빛을 내며 주변 공간을 강하게 비추지만 그 내부에서는 연료가 무서운 속도로 소모된다.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로, 다시 탄소와 산소, 네온, 규소로 이어지며 중심부에는 점점 더 무거운 층이 쌓인다. 마지막에는 철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철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 별의 심장은 그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방법을 잃는다. 거대한 별의 중심부가 붕괴하면 우주는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를 연출한다. 외부층은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압축된 핵에서 튕겨나오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이것이 초신성이다. 단 하나의 별이 죽는 순간 그 빛은 하늘나 전체의 밝기에 맞먹을 정도로 강렬해질 수 있다. 며칠 혹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우주는 그 죽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신성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은하 전체를 위한 거대한 씨앗의 방출이다. 초신성 폭발 속에서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흩어진다. 탄소, 산소, 규소, 철, 금, 우라늄에 이르는 물질들이 별의 내부와 폭발의 극한 환경에서 태어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별은 죽으며 자신이 만든 것을 되돌려준다.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어쩌면 생명이 될 재료를 은하에 뿌린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탄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피 속을 흐르는 철은
모두 오래전 어느 별의 중심과 죽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은 단순히 시적인 말이 아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별의 잔해로 이루어진 존재다. 먼 과거에 폭발한 별들이 없었다면 암석 행성도, 바다도, 생명의 화학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다. 우리 몸 안의 원소들은 은하의 역사에 속해 있다. 우리가 별을 본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혈통을 바라보는 일과 닮아 있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태어났지만 그 재료는 지구보다 훨씬 오래된 별들의 기억에서 왔다. 우리는 이제 은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외곽의 비교적 고요한 나선파를 지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별들의 밀도는 높아진다. 지구 근처의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점처럼 보이지만 은하 중심에 가까운 세계에서 하늘은 전혀 다를 것이다. 어둠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별빛이 하늘을 채울지도 모른다. 수많은 태양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중력의 복잡한 무도회 속에서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곳은 아름답지만 평온하지 않다. 별들은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주고 가스 구름은 압축되며 강한 복사와 폭발의 잔해가 공간을 채운다.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과 젊은 별, 가스와 먼지, 중성자 별과 백색외성, 보이지 않는 질량들이 뒤섞인 격렬한 장소다.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두꺼운 먼지와 가스가 가시광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빛만으로는 그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빛을 사용했다. 전파, 적외선, X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가 보내는 더 넓은 신호들이다. 그 신호들을 통해 은하 중심부의 별들이 추적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이 드러났다.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 한 지점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공전하고 있었다. 어떤 별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휘어진 궤도를 그리며 믿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으려면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질량이 집중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별빛이 없었다. 태양보다 수백만 배 무거운 질량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 자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은하의 심장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암시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그 이름은 궁수자리 A이다. 그것은 우리 은하가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도는 도시의 중앙에 놓인 보이지 않는 왕좌다. 우리는 이제 그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지나 빛조차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은하 중심의 어둠은 단순히 빛이 부족한 곳이 아니다. 그것은 빛의 질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장소다. 수많은 별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지만 중심 그 자체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궁수자리 A.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 놓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무거운 질량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존재는 별처럼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고백한다. 블랙홀을 직접 본다는 말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나온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 경계 안에서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내부는 우주의 나머지 영역으로부터 단절된 침묵이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이다. 별들의 궤도, 가스의 가열, 중력 렌즈 효과, 그리고 물질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빛나는 비명. 블랙홀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궁수자리 A, 주변의 별들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움직인다. 어떤 별은 극도로 길쭉한 궤도를 따라 블랙홀 가까이를 스쳐 지나가며 그 순간 엄청난 중력에 의해 궤도가 휘어진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은 이 별들의 춤을 하나의 지도처럼 만들어냈다. 지도 한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었다. 별도 아니고 성단도 아니며 빛을 내는 어떤 구조도 아닌 것.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다. 중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의 궁수자리 A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로 보인다. 거대한 괴물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것은 은하 중심에서 낮게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근처에 가스 구름이나 별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블랙홀의 중력은 그것을 잡아 찢을 수 있다. 물질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원반을 이루고 서로 마찰하고 가열되어 격렬한 빛과 복사를 방출한다. 그 과정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출 장면 중 하나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 중력 에너지는 열과 빛으로 바뀐다. 가스는 수백만 도,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가열되며 X선과 전파를 내뿜는다. 잠들어 있던 은하의 심장이 갑자기 눈을 뜨는 것이다. 어떤 은하에서는 중심 블랙홀이 너무 많은 물질을 삼켜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나는 활동은하 핵이 된다. 빛나지 않는 어둠이 주변 물질을 통해 가장 눈부신 등대가 되는 역설이 그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작은 블랙홀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서로 합쳐지며 성장한 것일까? 아니면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구름이 한꺼번에 붕괴해 거대한 씨앗을 만들었고 그것이 은하와 함께 자라난 것일까? 혹은 우주가 아직 젊고 밀도가 높았던 시절, 지금의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경로가 있었을까? 현대 천문학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시작의 장면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있다. 분명한 것은 은하와 중심, 블랙홀이 서로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거대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중심 팽대부의 성질과 어떤 관계를 보인다. 마치 은하와 블랙홀이 서로를 만들고 길들여온 듯하다.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며 성장하고 때로는 강력한 제트와 복사로 주변 가스를 밀어내 별의 탄생을 억제한다. 은하는 블랙홀에게 먹이를 주고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를 되돌려 조절한다. 중심의 어둠은 도시 전체의 역사에 개입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을 지나 다시 바깥을 향해 나아간다. 수많은 별들이 뒤에서 하나의 거대한 원반으로 합쳐지고 나선팔은 점점 더 명확한 구조를 드러낸다. 한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에 띄었던 은하수는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보인다. 수천억 개의 별, 성운, 먼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그리고 중심의 블랙홀이 하나의 중력적 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웅장한 도시는 우주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 은하 밖으로 나오면 침묵의 규모가 다시 변한다. 별들 사이의 공간도 광대했지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다. 뒤돌아보면 우리 은하는 빛나는 원반으로 떠 있고 그 주변에는 작은 위성 은하들이 희미한 불씨처럼 따라붙어 있다.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외소 은하들. 이들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인 작은 동반자들이다. 하지만 저 멀리 더 큰 빛의 섬 하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안드로메다 은하다. 지구의 밤하늘에서는 맨눈으로도 겨우 보이는 흐릿한 얼룩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와 견줄만 하거나 더 거대한 나선 은하다. 수천억 개, 어쩌면 1조 개에 가까운 별들을 품고 있으며 자체의 위성 은하들을 거느린 거대한 세계다.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은 약 250만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달한다. 우리가 보는 그 은하는 인류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과거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과거의 빛은 미래의 만남을 예고한다. 대부분의 먼 은하들은 우주 팽창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안드로메다는 예외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초속 약 110km의 속도,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빠르기지만 두 은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매우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주적 시간 속에서 이 접근은 우연한 스침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중력의 약속이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작은 은하 가족의 가장 큰 두 구성원이다. 여기에 삼각형자리 은하와 여러 외소 은하들이 함께 묶여 있다. 우주의 팽창은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 멀어지게 하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중력이 아직 우세할 수 있다. 국부은하군 내부에서는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 있으며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접근은 그 보이지 않는 끌림의 결과다.
우주는 팽창하지만 모든 관계가 동시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약 40억 년에서 50억 년 뒤 두 거대한 나선 은하는 마침내 서로를 통과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은하 충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자동차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별과 별이 직접 부딪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별들은 많지만 별들 사이의 거리는 그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넓다. 두 개의 거대한 구름이 서로를 통과하듯 개별 별들은 대부분 스쳐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중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은하 전체의 형태를 찢고 다시 짜기 시작한다. 첫 번째 근접 통과에서 두 은하의 나선팔은 심하게 뒤틀릴 것이다. 별과 가스는 원래 궤도에서 벗어나 길고 아름다운 조석고리를 만들며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간다. 어떤 별들은 새로운 궤도에 던져지고 어떤 별들은 은하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 가스 구름들은 서로 압축되어 폭발적인 별 형성을 일으킬 것이다. 수많은 젊고 푸른 별들이 새로 태어나며 충돌하는 은하의 밤하늘을 이상할 만큼 밝게 만들지도 모른다. 파괴와 탄생이 같은 중력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 두 은하는 한 번 스쳐 지나간 뒤 곧바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지나치고 멀어지고 다시 끌려 돌아오며 수억 년에 걸쳐 몇 차례의 거대한 춤을 반복할 것이다. 각 통과는 형태를 더 크게 무너뜨리고 궤도를 더 복잡하게 섞으며 중심부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그 중심에는 각 은하가 품고 있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있다. 궁수자리 A와 안드로메다 중심의 어두운 심장도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접근할 것이다. 마침내 두 블랙홀은 하나의 더 거대한 블랙홀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시공간 자체에 파문이 일어난다. 중력파다. 물결이 물 위를 퍼져나가듯 질량의 극단적인 운동은 시공간의 구조에 미세한 떨림을 남긴다. 그 떨림은 우주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매우 먼 미래의 어떤 관측자에게 두 은하의 결합이 남긴 서명을 전달할지도 모른다. 빛조차 압도하는 어둠의 사건이 시공간의 진동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더 이상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휘감긴 팔들은 사라지고 별들의 궤도는 무질서하게 섞이며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가 남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 미래의 은하를 가볍게 밀코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름 뒤의 장면은 장엄하고 낯설다. 두 별의 도시가 서로의 형태를 잃고 더 크고 둥근 하나의 구조로 다시 태어나는 우주적 합병. 정체성의 종말이 곧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 된다. 그때 태양계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그보다 앞서 이미 노년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지구는 지금과 같은 푸른 행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력적으로 생각한다면 태양계의 궤도는 은하 충돌 속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새로운 거대 은하의 중심부 가까이 끌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외곽의 어두운 영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은하 밖의 희박한 공간으로 던져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밤하늘은 우리가 아는 어떤 하늘과도 닮지 않을 것이다. 이 거대한 만남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가까운 구조들은 여전히 중력으로 묶일 수 있다. 그리고 은하는 고정된 보석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변형되고 합쳐지는 살아있는 구조다. 우리가 영원한 별자리처럼 여겼던 밤하늘은 사실 느린 변화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충분히 긴 시간을 주면 은하의 형태도 별들의 위치도 하늘의 의미도 모두 달라진다. 우주에서 영원해 보이는 것은 대개 인간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안드로메다의 미래적 그림자를 뒤로하고 더 넓은 규모로 시선을 확장한다. 국부은하구는 우주라는 바다에서 고립된 함대가 아니다. 그것은 더 거대한 흐름, 더 큰 구조의 일부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에 이끌려 길고 거대한 실처럼 이어지고 어딘가에서는 모여 은하단을 이루며 또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긴다. 우리와 안드로메다의 춤 뒤에는 아직 더 깊은 무대가 있다. 그 무대의 이름은 암흑물질이고 우주 거대 구조다. 우리와 안드로메다를 묶어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별빛만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은하의 아름다운 나선팔, 성운, 별들의 무리, 그 모든 것은 실제 질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은하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상한 사실이 드러난다. 별들은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은하 중심을 돌고 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은하의 바깥쪽 별들은 이미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붙잡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붙잡음의 이름이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망원경에는 직접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력은 남긴다. 은하의 회전, 은하단의 움직임, 먼 은하의 빛이 휘어지는 방식, 우주 거대 구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암흑물질은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처럼 드러낸다.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 물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은하들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국부은하군 전체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잠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눈에 보이는 별들은 그 헤일로의 중심부에 떠있는 빛나는 거품과도 같다.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별들의 원반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보이지 않는 중력의 바다를 포함한다.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이 보이지 않는 무대와 무관하지 않다. 두 은하는 별빛만으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암흑물질의 중력 속에서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의 물질 가운데 대부분이 암흑물질이라고 추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별, 행성, 가스, 먼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우주 물질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밤하늘을 보며 연구한 빛나는 세계는 실은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구조 위에 얹힌 표면이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지식을 차갑게 낮춘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주의 본체라고 믿어왔지만 우주는 가장 큰 질량을 어둠 속에 숨겨두고 있었다. 암흑물질의 정체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나가고 지구를 지나가고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전자기력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 깊은 곳의 검출기들은 아주 드문 충돌의 흔적을 기다리고 거대한 망원경들은 우주의 중력 지도를 그리며 그 실체를 추적한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은하만 붙잡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규모에서 암흑물질은 우주의 뼈대를 만든다. 우리가 국부은하군을 떠나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의 거리로 시야를 넓히면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거대한 실과 벽을 이루며 이어져 있다. 빛나는 은하들은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의 흐름을 따라 모이고 갈라지고 다시 이어진다. 우주는 빈 공간 속에 흩어진 별들의 모래밭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직물이다. 이 장대한 구조를 우주 거미줄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은하들이 길고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따라 강물처럼 흐르고 필라멘트가 만나는 교차점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단이 자리한다. 멀리서 보면 우주는 하나의 신경망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빛나는 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힘의 길이 이어져 있다. 그러나 그 실의 대부분은 별빛이 아니라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은하들은 그 검은 실 위에 맺힌 차가운 이슬방울과 같다. 우리의 국부은하군도 그 거미줄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주변 흐름에 속해 있고 더 넓게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 불리는 거대한 중력의 강줄기 안에 놓여 있다. 라니아케아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광대한 하늘을 뜻한다. 그 이름처럼 이 구조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수많은 은하군과 은하단이 한 방향의 중력 흐름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인간이 집이라고 부른 것은 행성도 태양계도 은하도 아니었다.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작은 입자였다. 우주 거미줄의 교차점에 있는 은하단들은 우주의 거대한 도시와 같다. 그곳에서는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에 끌려 복잡한 궤도를 그리고 때로는 충돌하고 합쳐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은하단 내부에는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하들 사이의 공간에는 수천만 도에 이르는 뜨거운 가스가 희박하게 퍼져 있고 거대한 암흑물질의 우물이 전체 구조를 붙잡는다. 가시광선으로 보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조차 X선과 중력의 언어로 읽으면 격렬한 환경이 된다. 그러나 우주 거미줄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빛나는 실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빈 공간이다.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에는 보이드라 불리는 거대한 공허가 펼쳐져 있다. 어떤 보이드는 지름이 수억 광년에 달하며 그 안에는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라는 검은 캔버스 위에서 빛나는 물감보다 더 넓은 것은 오히려 빈 여백이다. 우리는 별과 은하를 우주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빛이 아니라 거의 완전한 공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보이드의 한가운데에 놓인 행성에서 태어났다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밤하늘에는 가까운 은하도 은하수 같은 빛의 강도 거의 보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저 멀리 수억 광년 밖의 필라멘트에서 오는 희미한 빛 몇 점만이 어둠 속에 떠 있을 것이다. 그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우주에서 거의 홀로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환경은 철학을 만들고 하늘의 모습은 존재의 감각을 바꾼다. 이 거대한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은 우주의 아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의 우주는 완벽하게 매끈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있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빽빽했고 어떤 곳은 조금 더 희박했다. 이 미세한 차이는 처음에는 거의 의미 없어 보였지만 중력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힘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은 주변 물질을 조금 더 끌어당겼고 그렇게 더 무거워지며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작은 흔들림이 우주적 규모의 구조로 성장했다. 암흑물질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통의 물질은 초기 우주에서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했지만 암흑물질은 더 일찍 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먼저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세웠고 이후 보통의 물질이 그 중력 우물 속으로 흘러들어 별과 은하를 만들었다. 우리가 보는 빛나는 은하들은 암흑물질의 청사진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우주 거미줄은 처음부터 빛으로 짜인 것이 아니었다. 빛은 나중에 와서 어둠의 구조를 밝힌 것이다.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구조를 만든다면 그 구조를 점점 더 멀리 벌려놓는 힘도 있다.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대체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은하들이 공간 속을 폭발의 파편처럼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은하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건포도 빵 반죽이 부풀 때 모든 건포도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는 자신의 거리들을 늘려가고 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팽창이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빠르게 팽창하던 우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속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물질이 충분히 많다면 언젠가 팽창이 멈추고 다시 수축이 시작되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되돌아가는 빅크런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상상했다. 우주의 미래는 중력과 팽창 사이의 대결로 여겨졌다. 그 대결에서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아주 먼 초신성들을 관측하던 두 연구팀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IA형 초신성을 사용했다. 이 종류의 초신성은 특정 조건에서 비교적 일정한 밝기로 폭발하기 때문에 우주의 거리를 재는 표준 촛불로 활용될 수 있다. 먼 곳의 초신성이 실제로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알고 우리가 관측한 밝기와 비교하면 그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주의 과거 팽창 속도를 측정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타났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었다. 그 발견은 마치 하늘로 던진 공이 중력 때문에 느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아는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우주 규모에서 공간을 서로 밀어내는 어떤 효과가 필요했다.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다. 이름은 붙었지만 그것은 설명이 아니다. 이름은 우리의 무지를 정리한 표식일 뿐이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미지의 성분이다. 이 발견은 우주의 구성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뒤흔들었다. 별과 행성, 성운, 은하, 인간의 몸을 이루는 보통의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작은 비율에 불과하다. 암흑물질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암흑에너지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지도 실험실에서 제대로 만지지도 못한 두 어두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우주의 5% 정도만을 익숙한 물질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아직 이름 붙인 어둠이다.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우주상수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시간에서 공간 자체가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때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 우주상수를 도입했지만 우주 팽창이 발견된 뒤 그것을 자신의 실수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쩌면 그 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텅 빈 공간은 정말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팽창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다.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장, 즉 퀸테선스와 같은 것일 가능성도 논의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해진다. 이 힘이 계속 일정하게 남을지, 약해질지, 더 강해질지 우리는 모른다. 현재의 관측은 우주 상수와 잘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어두운 압력의 정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암흑에너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용한다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이다.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국부 은하군 바깥의 은하들은 하나둘씩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들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너무 빠르게 멀어져 그 빛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간다. 먼 미래의 관측자들이 우리 은하의 후손 안에서 태어난다면 그들은 밤하늘에서 다른 은하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우주는 고립된 섬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문명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은하들이 멀어져가는 패턴도, 우주 거미줄도, 먼 초신성의 증거도 모두 시야 밖으로 사라진 뒤라면 그들의 우주로는 우리의 것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거대한 은하 안에 살고 있으며 그 바깥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우주의 진실은 항상 존재하지만 모든 시대가 같은 증거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조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시적인 기회일 수 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면 더 극단적인 미래도 가능하다. 빅립이라 불리는 시나리오다. 팽창을 밀어내는 힘이 점점 커져 언젠가는 은하단을 묶는 중력을 이기고 은하를 찢고 태양계의 결합을 끊고 행성과 별, 심지어 원자 수준의 구조마저 분리해버릴 수 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암흑에너지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자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지나고 있다. 암흑물질이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만들고 보통의 물질이 그 위에서 별과 은하를 피워냈으며 암흑에너지가 그 모든 구조 사이의 공간을 점점 더 벌려놓는다. 중력은 묽고 암흑에너지는 벌린다. 우주의 역사는 이 두 경향 사이에서 써내려간 장대한 문장이다. 가까운 곳에서는 은하들이 서로를 붙잡고 충돌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는 공간 자체가 차갑게 늘어나며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은 과거를 향해 나아간다. 우주에서 멀리 본다는 것은 오래된 시간을 본다는 뜻이었다. 우주 거미줄의 거대한 필라멘트와 보이드도 사실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다. 더 멀리 갈수록 은하들은 젊어지고 구조는 덜 완성되어 보이며 우주의 얼굴은 점점 더 원시적인 형태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별과 은하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 빛이 처음 자유를 얻던 시대로 접근하게 된다. 그곳에는 우주의 첫 번째 사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제 수십억 광년의 어둠을 지나 우주의 더 깊은 과거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은하와 필라멘트, 보이드의 거대한 구조는 모두 완성된 우주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더 멀리 바라볼수록 그 구조는 젊어지고 덜 정돈되고 더 거칠어진다. 먼 은하들은 작고 희미하며 형태는 불안정하고 별들은 아직 충분히 많은 세대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가 공간을 가로지른다고 느끼는 이 여행은 사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일이다. 빛이 오래 걸려 도착했기 때문이다. 130억 년이 넘는 세월을 여행한 빛 속에서 우리는 어린 은하들을 본다. 그들은 오늘날의 거대한 나선 은하나 타원 은하처럼 안정된 도시가 아니다. 더 작고 더 혼란스럽고 더 뜨겁다. 가스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별들은 폭발적으로 태어나며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성장한다. 그 시기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좁고 밀도가 높았다. 모든 구조는 아직 형성 중이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철골과 먼지와 불꽃이 뒤섞인 공사 현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최초의 은하들보다 더 이전, 최초의 별들이 아직 빛나기 전의 시간이 있다.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긴 침묵의 시대다. 이때 우주에는 별도, 은하도, 행성도 없었다. 빛을 내는 천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물질은 아직 거대한 구조로 충분히 응집되지 않았다. 공간은 수소와 헬륨, 암흑물질, 그리고 점차 식어가는 복사로 가득했다. 이름 없는 어둠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암흑시대는 영원하지 않았다. 미세한 밀도 차이들이 중력에 의해 성장하면서 어떤 지역에는 가스가 모이고 압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다. 그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무거웠고 뜨거웠고 수명이 짧았을 것이다. 그들의 빛은 주변의 중성수소를 다시 이온화시키며 우주를 서서히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제2온화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향하는 곳은 그보다 더 이전이다. 빛 자체가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순간이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장벽 앞에 도달한다. 그것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벽이 아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몰고 부딪힐 수 있는 물리적 표면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진 장막이다. 더 멀리, 더 오래된 빛을 보려는 시도가 멈춰서는 경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평선이다. 수평선이라는 말은 적절하다. 바다 한가운데 선배에서 우리는 사방의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수평선 너머를 직접 보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 따라서 우주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최대 범위가 존재한다. 그 바깥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올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측이 시간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보낼 시간이 있었던 영역의 거대한 거품이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방향에서 오는 희미한 빛이다. 별빛도 아니고 은하의 빛도 아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는 차갑고 오래된 복사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그것은 빅뱅의 순간 그 자체에서 직접 나온 빛은 아니지만 초기 우주가 충분히 식어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남겨진 가장 오래된 관측 가능한 빛이다. 우주의 첫 번째 사진과도 같은 흔적이다. 그 빛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주가 태어난 뒤 약 38만 년이 지난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38만 년은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는 거의 갓 태어난 시기에 가깝다. 그때의 우주는 별도, 은하도 없는 뜨겁고 빽빽한 상태였다. 공간은 자유전자와 원자핵, 그리고 광자들이 뒤섞인 플라스마로 가득했다. 마치 거대한 별의 내부가 우주 전체로 확장된 것 같은 풍경이었다. 빛은 그 안에 존재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광자들은 사방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자유전자들과 충돌했다. 한번 나아가려 하면 부딪혀 방향이 바뀌고 다시 나아가면 또 흩어졌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것처럼 초기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불투명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빛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빛은 멀리 가지 못했다. 우주는 눈부신 감옥이었다. 모든 방향이 뜨거웠지만 어떤 정보도 먼 거리까지 곧장 여행할 수 없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서서히 낮아졌다. 그리고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온도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할 수 있을 만큼 내려갔다. 자유롭게 떠돌던 전자들이 양성자와 결합해 전기적으로 중성인 수소 원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재결합이라고 부른다. 이름만 보면 다시 결합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안정적인 중성 원자가 처음으로 대량 형성된 중요한 순간이다. 이 변화가 일어나자 빛의 운명이 바뀌었다. 더 이상 광자와 자주 충돌할 자유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우주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광자들은 마침내 거의 방해받지 않고 직선에 가까운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우주의 뜨거운 빛이 모든 방향으로 풀려나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관측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해방된 빛이다. 그것은 138억 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도착했다. 이 빛은 특정한 별이나 은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 모든 공간이 한때 뜨겁고 빽빽했던 상태였다는 증거다. 처음 출발했을 때 그 빛은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약 3, 0켈빈에 가까운 뜨거운 복사였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붉고 주황빛을 띄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 공간이 늘어나면서 그 공간을 지나던 빛의 파장도 함께 길어졌다.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낮아지고 빛은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으로 더 나아가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팽창은 빛 자체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절대 온도 약 2.7켈빈의 희미한 마이크로파로 관측된다. 절대 영도보다 불과 몇 도 높은 차가운 빛, 한때 뜨거운 우주의 불꽃이었던 것이 수십억 년의 팽창을 거쳐 차가운 속삭임이 된 것이다.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온도로 도착하는 이 복사는 초기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음을 보여준다. 어느 방향을 보아도 그 온도는 거의 같다. 우주의 첫 번째 얼굴은 놀랄 만큼 매끈하고 고요해 보인다. 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 약 10만 분의 1 수준의 작은 흔들림이다. 어떤 방향은 아주 조금 더 따뜻하고 어떤 방향은 아주 조금 더 차갑다. 이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일상적 감각으로는 거의 무의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에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초기 우주가 완전히 균질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조금 더 밀집한 곳과 아주 조금 덜 밀집한 곳이 있었다. 이 작은 불균일성이 모든 것의 씨앗이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은 중력이 조금 더 강했고 주변의 물질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시간이 지나며 그 차이는 커졌다. 암흑물질은 먼저 보이지 않는 중력 구조를 만들었고 보통의 물질은 그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수억 년,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작은 잔물결은 거대한 필라멘트가 되었고 필라멘트의 교차점에는 은하단이 생겼으며 그 안에서 별과 행성과 생명이 태어났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세한 얼룩들은 오늘날 모든 구조의 원시 설계도였다. 우리가 보는 은하, 우리가 속한 태양계,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의식까지도 그 기원은 저 작은 흔들림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중력이 붙잡을 시작점이 없었을 것이다. 별도, 은하도, 행성도 생기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완벽한 대칭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 구조는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우주의 모든 복잡성은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불균형에서 자라났다. 이것은 물리학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깊은 철학적 울림을 가진다. 존재는 완전한 평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세한 흔들림에서 태어났다. 우주는 아주 작은 차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었다. 10만 분의 1의 온도 차이가 수십억 개의 은하와 별들을 낳고
그중 하나의 작은 행성 위에서 물질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관측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빛을 측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를 보는 일이다. 그러나 이 빛은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기 전 우주는 불투명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우리는 그 이전을 직접 볼 수 없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창이면서 벽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를 가린다. 그 장막 너머에는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던 시대가 있다. 더 깊은 곳에는 빅뱅 직후의 극단적인 고온과 고밀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물리법칙의 영역이 놓여 있다. 그 이전의 우주를 이해하려면 빛이 아닌 다른 흔적을 찾아야 한다. 원시 중력파, 입자 물리학의 흔적, 우주 초기의 양자 요동.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암시한다. 오늘날 거대 구조의 씨앗은 아마도 우주가 매우 젊었을 때 존재했던 양자적 흔들림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급격한 팽창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미세한 양자 요동이 우주적 규모로 늘어나 훗날 은하들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능성은 놀랍다. 가장 작은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구조의 기원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바깥에도 우주는 계속 이어질까? 아마도 그곳에도 은하와 필라멘트, 보이드가 존재할지 모른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우주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우주는 정말로 무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은하와 모든 빛, 모든 과거는 끝없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거품에 불과하다. 혹은 우주는 유한하지만 가장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지구 표면이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것처럼 우주의 공간도 더 높은 차원의 기하학 속에서 닫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곡률은 매우 평평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명은 아니다. 너무 거대한 구의 표면 위에 있는 작은 지역도 우리에게는 평평하게 보일 수 있다. 우리의 관측은 언제나 지평선 안쪽에 묶여 있다. 우주 전체를 밖에서 바라볼 위치는 없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우주를 읽는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아름다움이자 한계다. 우리는 갇혀 있지만 그 갇힘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 앞에 서 있다. 공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벽 앞에 서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작을 보았다. 뜨겁고 빽빽한 플라스마, 빛의 해방, 작은 온도 차이, 그 차이에서 자라난 별과 은하의 미래. 그러나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향해 갔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시간의 시작이 우리에게 우주의 기원을 보여주었다면 시간의 끝은 우주의 운명을 보여줄 것이다. 우주는 영원히 별빛으로 가득할까? 은하들은 언제까지 빛나고 새로운 별들은 언제까지 태어날까? 암흑 에너지가 공간을 계속 밀어내고 가스가 고갈되고 별들이 하나씩 수명을 다한다면 먼 미래의 우주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우리는 이제 우주의 새벽에서 등을 돌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먼 미래로 향한다. 그곳에는 현재의 화려한 별빛이 없다. 오직 느리게 식어가는 항성시대의 마지막 숨결과 언젠가 도래할 긴 어둠의 예고가 기다리고 있다. 우주의 새벽에서 등을 돌리면 시간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열린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주 역사에서 보기 드문 풍요의 순간이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 안에는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성운은 새로운 태양들을 품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찬란한 시기를 항성시대라고 부른다. 별들이 우주의 주된 빛이 되는 시대. 우주의 길고 차가운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짧은 여름과도 같다. 그러나 어떤 여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별빛이 가득한 현재의 우주는 안정된 완성이 아니라 연료를 태우고 있는 과정이다. 모든 별은 내부의 핵융합으로 빛난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은하 곳곳에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려면 차갑고 조밀한 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가스는 무한하지 않다. 별이 태어날 때마다 우주는 자신의 연료 창고에서 조금씩 물질을 꺼내 쓴다. 빛은 아름답지만 언제나 소비의 다른 이름이다. 별들은 죽으며 일부 물질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돌려보낸다. 초신성은 무거운 원소를 흩뿌리고 행성상 성운은 별의 바깥층을 부드럽게 방출한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별들이 태어날 재료가 다시 마련된다. 그러나 이 순환은 완벽하지 않다. 많은 물질은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조밀한 잔해 속에 갇힌다. 어떤 가스는 은하 바깥으로 밀려나고 어떤 가스는 너무 뜨거워지거나 희박해져 별이 되기 어렵다. 우주의 재활용은 위대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수천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은하 안의 차가운 가스는 점차 줄어든다.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구름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별의 탄생률은 서서히 낮아진다. 나선파를 따라 푸른 별들이 피어나던 성운의 산실도 침묵한다. 한때 밝은 신생별들의 빛으로 물들었던 구름들은 흩어지거나 소진된다. 더 이상 거대한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주는 여전히 넓지만 젊음을 낳는 재료는 점점 부족해진다. 거대한 모닥불에 더 이상 장작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때부터 밤하늘의 색은 변하기 시작한다. 젊고 무거운 푸른 별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태양과 비슷한 별들도 하나둘 노년을 맞고 백색외성으로 식어간다. 밝고 뜨거운 별들이 사라진 뒤 우주의 무대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작고 어두운 별들이다. 적색외성, 이들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갑지만 바로 그 작음 때문에 놀라울 만큼 오래 산다. 거대한 별들이 짧은 불꽃이라면 적색외성은 거의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에 가깝다. 적색외성은 핵융합을 매우 천천히 진행한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 수소를 소비하는 속도가 느리다. 또한 내부 물질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순환해 더 많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 규모라면 적색외성은 수조 년, 어떤 경우에는 10조 년 이상도 빛날 수 있다. 지금의 우주 나이 138억 년은 그들에게 거의 유년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적색외성들 중 어느 것도 아직 자연스러운 최후에 도달하지 못했다. 먼 미래의 우주에서는 적색외성이 마지막 별빛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은하들은 이미 새로운 별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오래전에 태어난 별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푸른빛은 사라지고 노란빛도 드물어지며 어둠 속에는 희미한 붉은 점들이 드문드문 떠있다. 우주는 더 이상 찬란한 은하의 시대가 아니라 작고 끈질긴 불씨들의 황혼이 된다. 이 시대의 밤하늘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둡다. 빛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젊음의 빛이 아니라 버티는 빛이다. 이 먼 미래에도 은하의 형태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의 작은 은하들도 대부분 흡수되거나 중력적으로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부은하군 바깥의 은하들은 암흑에너지의 가속 팽창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우주는 점점 더 고립된 섬들로 변하고 각각의 섬은 자기 내부의 늙은 별빛만을 가지고 어둠 속에 남는다. 큰 규모의 하늘은 비어가고 가까운 중력만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한다. 적색외성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그곳의 생명은 긴 시간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적색외성의 빛은 약하지만 오래 지속된다. 어떤 행성은 별 가까이에서 온도를 유지하며 수조 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색외성은 플레어 활동이 강할 수 있고 가까운 행성은 조석 고정으로 한쪽 면만 별을 향할 수도 있다. 생명이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주의 마지막 생명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붉은 별들 곁에서 오래 머물지도 모른다. 시간은 더 멀리 흐른다. 수조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적색외성들도 결국 연료를 다 쓴다. 그들은 무거운 별처럼 초신성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장엄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소멸에 가깝다. 중심부의 수소가 거의 모두 헬륨으로 바뀌고 더 이상 충분한 핵융합이 지속되지 않으면
별은 천천히 식어간다. 우주의 마지막 별들은 고요히 어두워진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마지막 촛불이 하나씩 꺼진다. 마침내 우주에서 새로운 별빛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이미 존재하던 마지막 별마저 꺼지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다. 밤은 보통 다시 아침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 밤에는 다음 새벽이 없다. 항성시대는 끝난다. 별이 우주의 중심적인 빛이었던 시기가 막을 내리고 우주는 완전히 다른 장으로 들어간다. 이 시대를 과학자들은 축태시대라고 부른다. 행흉압으로 빛나는 별들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별들의 잔해와 차갑게 식어가는 물질들 뿐이다. 축태시대의 우주는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다. 그곳에는 한때 태양처럼 빛났던 별들의 시체들이 떠다닌다. 백색일성은 이미 충분히 식어 흑색일성으로 변했을 것이다. 흑색일성은 더 이상 빛도 열도 거의 내지 않는 차가운 잔해다. 탄소와 산소가 극도로 압축된 어두운 결정체, 우주 공간을 떠도는 검은 다이아몬드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우주에는 아직 흑색일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늙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성자별들도 남아있다. 거대한 별의 붕괴 뒤에 태어난 이 잔해들은 도시 하나 크기 안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품을 수 있다. 그 밀도는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공들 처음에는 빠르게 회전하며 펄서로 빛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회전 에너지를 잃고 차갑게 식는다. 더 이상 규칙적인 전파의 등대처럼 깜빡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 속에 남은 중력의 매듭이 된다. 작지만 무겁고 침묵하지만 여전히 공간을 휘게 만드는 차가운 유해다. 그리고 블랙홀들이 있다. 별들이 남긴 항성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자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그리고 은하들이 합쳐지며 더 거대해진 어둠의 심장들. 축태시대의 우주에서 블랙홀은 가장 오래 활동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주변의 잔해를 삼키고 드물게 지나가는 물체를 붙잡으며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아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활동이라는 말도 현재와는 다르다. 사건은 너무 드물고 시간 간격은 너무 길다.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희박한 침묵으로 변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단위는 이곳에서 무너진다. 1년, 100년, 100만 년, 수십억 년은 더 이상 적절한 언어가 아니다. 축태시대는 10의 수십 제곱년에 이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숫자의 뒤에 붙는 0들은 더 이상 감각을 주지 못한다. 인간의 역사 전체는 그 시간표 위에서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다. 대륙이 움직이고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들도 이 미래의 길이 앞에서는 짧은 파문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완전한 정지는 아니다. 아주 드물게 별의 잔해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 흑색일성 2개가 중력파를 방출하며 오랜 궤도를 줄여가다가 충돌할지도 모른다. 백색일성의 잔해가 충분한 질량을 얻어 마지막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논의된다. 이런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드물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우주에서는 눈부신 성광처럼 보일 것이다. 수조년의 침묵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짧은 불꽃.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항성시대를 되살리지 못한다. 단지 오래된 잔해가 마지막으로 빛나는 순간일 뿐이다. 행성들은 어떻게 될까? 별이 꺼진 뒤에도 행성의 잔해는 한동안 궤도를 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길면 중력적 교란은 모든 것을 바꾼다. 별들의 근접통과 은하 중심부와의 상호작용, 잔해들 사이의 미세한 교환이 궤도를 조금씩 흔든다. 어떤 행성은 중심의 어두운 별 잔해에 더 가까워지고 어떤 행성은 바깥으로 밀려난다. 많은 세계가 결국 자신이 돌던 별의 잔해에서 벗어나 은하 공간을 떠도는 차가운 유령 행성이 될 수 있다. 그 표면에는 별빛이 아니라 우주의 차가운 배경만이 닿는다. 그런 어둠 속에서 생명이나 의식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생명은 에너지 흐름을 필요로 한다. 별빛, 화학적 불균형, 열의 차이. 그러나 축태시대에는 그런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온도는 낮아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희귀해진다. 그럼에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매우 느린 대사, 아주 낮은 에너지로 작동하는 의식, 혹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다른 형태의 정보 처리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은 별빛의 산물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흐름을 이용하는 훨씬 넓은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상상에 가깝다.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에게 이 미래의 우주는 점점 더 적대적이 된다는 점이다. 따뜻한 행성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별빛은 끝나며 물질은 차갑고 조밀한 잔해로 남는다. 우주의 무대는 더 이상 탄생을 위해 열려있지 않다. 그것은 보존과 붕괴의 시대다. 한때 별들이 수소를 태우며 은하를 밝히던 시간은 먼 기억처럼 식어간다. 우주는 자신의 화려한 청년기를 지나 길고 어두운 노년에 들어선다. 그러나 축퇴 시대조차 우주의 마지막 장은 아니다. 흑색외성과 중성자별, 행성의 잔해와 블랙홀들이 아무리 오래 남아있어도 시간은 그들 위로 계속 흐른다. 물질 자체가 영원한지, 양성자가 언젠가 붕괴하는지, 블랙홀이 정말로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는지에 따라 더 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진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은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들조차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별빛의 죽음 뒤에는 물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별이 꺼진 뒤에 어둠을 지나 더 깊은 미래로 나아간다. 그곳에서는 원자와 입자의 안정성마저 질문이 되고 블랙홀은 우주의 마지막 거대한 구조로 남는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갇힌 정보, 호킹 복사로 서서히 사라지는 어둠, 그리고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 불리는 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주의 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밤에도 마지막 불씨가 있다. 그것은 별의 빛이 아니라 블랙홀이 아주 천천히 흘려보내는 차가운 복사의 빛이다. 축퇴시대의 긴 밤이 깊어질수록 우주에는 더 이상 익숙한 빛의 원천이 남아있지 않다. 별은 사라졌고 성우는 흩어졌으며 은하의 아름다운 나선 구조도 의미를 잃었다. 남은 것은 식어버린 별의 잔해와 중성자별, 떠도는 행성, 그리고 블랙홀이다. 그러나 이 차가운 공동묘지마저 영원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물질은 우리에게 단단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주의 시간은 인간이 상상하는 안정성보다 훨씬 더 길다.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불변처럼 보이던 것들도 질문이 된다. 우리가 아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중 양성자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입자로 여겨져 왔다. 우리의 몸, 바위, 행성, 별의 잔해를 이루는 물질은 양성자의 안정성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일부 대통일 이론은 양성자조차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직 양성자 붕괴는 관측되지 않았고 실험은 매우 긴 수명, 하한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양성자가 언젠가 붕괴한다면 물질의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다. 양성자 붕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극도로 느린 과정일 것이다. 하나의 돌멩이도 하나의 행성도 갑자기 폭발하듯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에 걸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하나씩 붕괴한다. 양성자는 더 가벼운 입자들과 복사로 변하고 원자의 구조는 무너진다. 한때 별이었고 행성이었고 생명의 몸이었던 물질은 더 이상 원자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우주의 공동묘지는 서서히 먼지보다 더 희박한 입자의 바다로 풀려간다. 흑색외성도 예외가 아니다. 한때 태양처럼 빛났던 별의 마지막 잔해, 차갑게 굳어버린 탄소와 산소의 결정체도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그 단단한 어둠은 영원한 바위가 아니라 아주 느린 붕괴의 무대가 된다. 중성자별의 운명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물질 안정성 자체가 사라지는 우주에서는 그들도 영원한 성체가 될 수 없다. 시간은 핵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던 질서가 입자와 복사의 희미한 흔적으로 해체된다. 만약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물질의 잔해는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주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절대적인 고요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는 희귀한 터널링 사건이 일어나고 조밀한 잔해들의 내부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중력적 상호작용은 천체들을 조금씩 흩어놓고
은하의 잔해는 느리게 증발하듯 풀린다. 영원처럼 보이는 구조도 충분히 긴 시간 앞에서는 느슨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붕괴와 흩어짐 뒤에도 가장 끈질기게 남는 존재가 있다. 블랙홀이다. 블랙홀은 물질이 극단적으로 압축되어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다. 그것은 별처럼 핵융합으로 빛나지 않고 행성처럼 표면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블랙홀은 경계로 정의된다. 바깥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안쪽으로 넘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은 우주가 자신에게 그은 가장 차가운 선이다. 블랙홀 시대가 도래하면 우주의 주된 구조는 블랙홀들이 된다. 별의 잔해,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 충돌과 합병을 거치며 더 커진 어둠의 심장들. 주변 물질이 거의 사라진 뒤에도 블랙홀은 계속 남아있다. 그것은 삼킬 것이 없으면 조용해지고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의미한 공허가 아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고 시공간을 휘게 하며 존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우주는 빛나는 별들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중력의 시대를 향해 이동한다. 고전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 본다면 블랙홀은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간 것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 질량은 남고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더 삼키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양자역학이 이 그림을 흔들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장 이론을 적용하면 블랙홀이 아주 희미한 복사를 방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호킹 복사다. 호킹 복사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흔히 진공의 가상 입자쌍을 떠올린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대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요동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다.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술될 수 있다.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이런 쌍이 생길 때 한쪽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바깥 관측자에게는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엄밀한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이 이미지는 블랙홀이 서서히 에너지를 잃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호킹 복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태양 질량 정도의 블랙홀은 현재 우주의 배경 복사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에 사실상 복사를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우주가 계속 식고 배경 복사도 약해진다. 그때 블랙홀은 더 이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진다.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질량을 잃고 그 질량을 복사로 바꾸며 증발하기 시작한다. 어둠의 왕도 완전히 침묵 속에 영원히 남지는 못한다. 그것은 가장 느린 방식으로 사라진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더 빠르게 증발한다. 큰 블랙홀은 더 차갑고 더 오래 버틴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에는 10의 60제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10의 90제곱년 혹은 10의 100제곱년 규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숫자는 인간의 언어로 사실상 영원에 가깝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그것은 유한한 시간이다. 우주가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블랙홀도 마지막을 맞는다.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호킹 복사는 강해진다. 증발이 진행될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질량 손실은 빨라진다.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짧고 강렬한 복사의 성광으로 사라질 수 있다. 한때 별 하나, 은하 중심 하나를 삼켰던 어둠이 마지막에는 빛과 입자의 폭발로 끝난다. 그러나 이 폭발은 항성시대의 빛과는 다르다. 그것은 새로운 별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시공간의 깊은 구멍이 자신을 닫으며 남기는 마지막 잔광이다. 우주는 또 하나의 어둠을 잃고 동시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가장 깊은 문제가 나타난다. 블랙홀이 사라질 때 그 안으로 떨어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어떤 물리적 상태가 시간이 지나 다른 상태로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과거의 정보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고 호킹 복사는 처음 계산에서는 거의 열적인 무작위 복사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안으로 들어간 정보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정보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듯하고, 양자역학은 정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두 위대한 이론이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역설은 단순한 세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블랙홀은 우주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물리법칙의 가장 깊은 모순이 드러나는 실험실이다.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홀로그래픽 원리와 연결된다. 홀로그래픽 원리에 따르면 어떤 공간 영역의 정보는 그 부피가 아니라 경계면에 의해 기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사건의 지평선 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 생각을 강하게 자극했다. 3차원의 정보가 2차원의 경계에 암호처럼 새겨질 수 있다면 우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 관점에서 블랙홀은 단순히 삼키는 구멍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사건의 지평선에 재배열하고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호킹 복사에 실어내보내는 존재일 수 있다. 바깥에서 보면 복사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안으로 떨어진 정보가 극도로 뒤섞인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거의 해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암호로 바꾸어 우주에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완전히 닫힌 장이 아니다. 방화벽 가설, 상보성, 양자 얽힘과 시공간의 관계, 중력의 양자적 기술 등 수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사건의 지평선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부와 외부의 기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는 아직 깊은 연구의 영역이다.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암시한다. 블랙홀의 끝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한 천체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과 정보가 무엇인지 묻는 일이다. 블랙홀 시대의 우주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관측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그러나 법칙은 관측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계속 작동한다. 별들이 사라지고 물질이 붕괴하고 은하의 잔해가 흩어진 뒤에도 블랙홀은 느리게 증발하며 우주의 마지막 큰 사건들을 만든다. 가장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 우주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천체 구조를 거의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중심도 없고 별도 없고 행성도 없으며 거대한 중력의 우물마저 사라진다. 블랙홀의 마지막 증발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희박하게 퍼진 광자와 중성미자, 전자와 양전자, 어쩌면 가장 가벼운 안정 입자들. 에너지는 거의 균일하게 퍼지고 온도 차이는 사라지며 사용 가능한 자유에너지는 극히 적어진다. 한때 별들이 타오르고 은하들이 충돌하던 우주는 이제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바다로 변한다. 사건은 드물고 구조는 사라지고 시간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변화는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종말과 다르다.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희석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풍경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개념을 피할 수 없다. 엔트로피, 질서와 무질서, 에너지의 분포,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한 깊은 물리적 언어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대체로 증가한다. 별이 빛나는 것도, 생명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도 더 큰 관점에서는 엔트로피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우주의 가장 먼 미래는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엔트로피가 거의 최대에 도달한 상태, 더 이상 큰 차이를 만들어낼 여지가 사라진 상태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의 시대를 지나 모든 구조가 녹아내린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곳에서는 별의 죽음이나 블랙홀의 증발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기다린다.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가? 왜 깨진 유리는 스스로 다시 붙지 않는가? 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섞이며 한번 섞인 것은 저절로 분리되지 않는가? 그 질문의 이름은 시간의 화살이다.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운명, 열죽음은 바로 그 화살이 향하는 가장 먼 어둠 속에 놓여 있다. 블랙홀마저 마지막 복사의 흔적으로 사라진 뒤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구조를 잃는다. 별도 없고 은하도 없다. 행성은 더 이상 따뜻한 중심을 돌지 않으며 성운은 새로운 태양을 품지 않는다. 공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고 그 안에는 희박한 광자와 중성미자, 전자와 양전자,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벼운 안정 입자들만이 거의 흔적처럼 떠다닌다. 우주는 더 이상 빛나는 장면들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완전한 침묵에 가까운 상태로 변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이들은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어떤 관점에서는 광자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 남은 것은 극도로 낮은 에너지의 입자들과 거의 균일하게 퍼진 복사뿐이다. 더 이상 별빛을 만들어낼 연료도, 블랙홀이 삼킬 물질도, 은하를 다시 짜낼 중력의 밀집 구조도 없다. 모든 것은 너무 멀리 흩어져 있고 너무 차갑게 식어 있다. 우주는 아직 존재하지만 사건을 일으킬 힘을 거의 잃어버린다. 우리가 종말을 상상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은 폭발이다. 거대한 불꽃, 마지막 충돌. 모든 것을 삼키는 붉은 파국. 그러나 현대 우주론이 암시하는 가장 유력한 끝은 훨씬 더 조용하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희석이다.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온도차가 줄어들며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결말을 열죽음이라고 부른다. 우주는 불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탈 이유를 잃어 끝난다. 열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를 이해해야 한다. 엔트로피는 단순히 무질서라는 말로만 번역하기에는 너무 깊은 개념이다. 그것은 한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시적 배열이 같은 거시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는 특별하고 드물다.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흔하고 자연스럽다. 열역학 제2법칙은 고립된 계에서 엔트로피가 대체로 증가한다고 말한다. 우주의 거대한 시간의 흐름은 바로 이 법칙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방 안에 놓아두면 커피는 식고 방은 아주 조금 따뜻해진다. 그러나 식은 커피가 저절로 방의 열을 모아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깨진 유리잔은 바닥에서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다.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은 퍼져나가지만 퍼진 잉크가 스스로 모여 다시 한 방울이 되지는 않는다. 미시적 법칙만 보면 많은 과정은 시간 역전이 가능해 보이지만 거시적 세계는 한 방향을 선택한다. 그것이 시간의 화살이다. 시간의 화살은 우리의 기억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원인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며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한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흐르는 세계 안에서 만들어졌다. 별이 빛나고 행성이 따뜻해지고 생명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과정은 더 큰 엔트로피 증가를 동반한다. 생명은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의 엔트로피를 더 크게 증가시키며 자기 내부의 질서를 잠시 유지하는 섬과도 같다. 우주의 먼 미래에는 그런 섬을 만들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에너지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집중되어 있지 않다.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필요하듯 물리적 과정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차이가 필요하다. 열죽음의 우주는 물이 완전히 수평이 된 세계와 같다. 물은 있지만 흐르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흐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거의 없다. 시계가 있다면 여전히 초침은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초침을 만들 물질도, 그것을 읽을 관찰자도, 에너지를 공급할 차이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시간은 사건들 사이에서 의미를 얻는다. 사건이 사라진 우주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수학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좌표일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거의 정지와 구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끝일까? 우주는 영원히 희미한 입자들의 차가운 바다로 남을까?
고전적인 열역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큰 구조나 생명을 만들어낼 자유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은 균일한 평형 속으로 녹아든다. 그러나 물리학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는 완전한 끝이라는 말도 조심스럽다. 우주가 무한히 오래 지속된다면, 그리고 양자역학적 요동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극도로 희귀한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폰칼의 회귀와 관련된 생각이다. 어떤 유한한 고립계가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진다면 우연히 원래 상태에 매우 가까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수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우주 전체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고 상태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생각은 하나의 철학적 불편함을 남긴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무한하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도 언젠가는 일어나는가? 또 다른 가능성은 양자 요동이다. 진공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양자장 이론의 관점에서 진공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이지만 완전히 아무 일도 없는 정지는 아니다. 미세한 요동이 존재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요동이 거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어떤 이론에서는 작은 양자적 흔들림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상상한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은 끝과 시작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만약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일까? 아니면 우리 우주와 거의 영원히 분리된 새로운 시공간의 가지일까? 그 안에는 다시 낮은 엔트로피의 시작이 생기고 새로운 물리, 상수와 새로운 입자들, 새로운 별과 은하가 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가능성들은 아직 검증된 결론이라기보다 현대 물리학이 허락하는 상상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가깝다. 그러나 우주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인간의 직관보다 훨씬 이상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왜 우리의 우주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되었을까? 시간의 화살은 왜 이 방향을 향해 놓였을까? 빅뱅 이후의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았지만 중력적 의미에서는 놀랍도록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물질은 매우 균일하게 퍼져 있었고 그 균일함 속의 작은 요동이 이후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별과 은하, 생명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주의 시작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질서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그 질서의 먼 후손이다. 우리의 뇌는 별들이 만든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태양빛과 지구의 화학적 흐름 위에서 유지된다. 우리가 엔트로피를 말하고 시간의 화살을 묻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아직 완전한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질문은 차이에서 태어난다.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 과거와 미래, 기억과 기대, 질서와 붕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식은 자신의 위치를 묻는다. 열조금의 우주에는 아마 그런 질문도 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항성시대의 한복판, 우주적 여름의 짧은 오후에 살고 있다. 별들은 아직 빛나고 은하들은 아직 보이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아직 측정 가능하고 암흑 에너지의 흔적도 관측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너무 이른 시기에도 너무 늦은 시기에도 태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관점에서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잡해졌고 아직 증거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의 시대에 태어났다. 이 사실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작은 행성 위에 짧은 생명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생명체의 의식 안에서 우주는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창백한 푸른 점에서 태어난 물질이 별빛의 속도를 계산하고 은하의 충돌을 예측하고 블랙홀의 증발과 열죽음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것은 자만의 근거가 아니라 경애의 근거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그 전체의 일부로서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어쩌면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고 빛나고 흩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별은 태어나고 죽으며 은하는 합쳐지고 사라지고 블랙홀은 삼키고 증발한다. 물질은 형태를 바꾸고 에너지는 퍼져나가며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 거대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것도 영원한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더섭음 속에서 아름다움이 생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는 아마 어떤 이야기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지구를 떠났다. 창백한 푸른 점은 어둠 속으로 작아졌고 우리는 달빛과 태양빛, 별빛을 따라 과거를 읽었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을 지나 보이저의 고독한 항해를 보았고 은하수의 나선팔에서 별의 탄생과 죽음을 보았다. 궁수자리 A의 어둠과 안드로메다의 접근, 암흑물질의 뼈대와 암흑에너지의 밀어냄을 지나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는 첫 번째 빛 앞에 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빛이 사라진 뒤의 미래까지 바라보았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 하나의 감각이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되었으며 너무 무심하다. 그러나 그 무심함은 절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잠시 의식이 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희귀해진다. 모든 것이 결국 식고 흩어진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과거의 빛이 현재의 눈 안에서 의미가 되는 이 짧은 순간이 우주가 자신을 비추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별들은 꺼지고 블랙홀은 증발하며 시간의 화살은 거의 모든 차이를 평형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그 먼 어둠을 상상하는 지금 우리는 아직 열과 빛이 있는 세계에 있다. 우리의 숨은 아직 따뜻하고 우리의 눈은 아직 별을 향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주의 끝은 아마 침묵일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광대한 어둠 속에서 인간이 남기는 가장 희미하고도 깊은 흔적이다.